작년 9월 정가는 한비대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술렁였다. 의원회관 502호 김태용 의원 사무실에는 집단 행동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 모임도 이 모임이지만 오늘 그 시각 김태용을 비롯한 민주당 초재선 의원 13명이 은밀히 모였다.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께서 이거 이대로는 아닙니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되고 밝혀야 됩니다. 계획한 만큼 계획한 사람 책임져야 되고 말이지. 당을 각성시키고 청와대를 각성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도 부응을 하자. 그런 일종의 몸부림이죠. 네. 대통령의 측근을 직접 겨냥한 이들 13명에 대해 언론은 9.15 반란이라고 명명했다. 오늘날 민주당 사태의 시발이었다. 그리고 연말에는 재선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동교동교의 좌장, 권노갑 당시 최고위원의 이선 퇴진을 주장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권노갑은 다시 올 3월 마포의 사무실을 열며 헌재를 과시했다. 이 정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이들을 거두고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과 이러한 동교동계 실력자의 사무실 개소식에는 수많은 인사들이 몰려들어 눈도장을 찍었다. 정가에는 권노갑이 정부와 공기업의 주요 인사에 막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공공연히 나돌았다. 지난 5월 또 한 번 파문이 일었다. 법무부 장관도 임명한 안정수입니다. 최근의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조작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경력과 자질 시비로 번졌고 소위 충성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말썽 많은 인사의 배후로 청와대 비서실이 지목됐다. 당장의 요직에는 능력과 자세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일부 포진해 견고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공식 라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초선들에 이어 재선 의원들도 가담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공식 라인의 전횡을 문제 삼았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들의 의견에 찬동하고 나섰다. 이제 문제는 당 전체로 파급됐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민주당 워크숍. 일부 중진들은 소장 개혁파를 겨냥했다. 지금 초선이고 재선위원들인데요. 어떤 것을 그러면 자기들이 총재하고 뭐냐면 자기들이 대표하고 자기들이 사무총장하고 원내총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초선들이 한 이런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은 소장파인 김민석 의원도 비판적이었다. 개혁파의 문제 제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전례와 관행을 세워야 한다.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소장파 내의 갈등이 부각됐다. 그게 무슨 절차 위반이요? 절차 위반. 회원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해? 민주당 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당대표를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좀처럼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또 뭐 가뭄이 있어서 참으라면 참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서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답이 뭐냐 이거예요. 청와대가 한참 만에 내놓은 대답은 비서실장인 한광옥의 당대표직 기용이었다. 인적 쇄신을 주장했던 소장파의 의견은 묵살됐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에 정식으로 임명되면은 이용은 정동국 의원 그리고 저 김성훈 3명은 탈당도 불사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당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5월 당정 쇄신 주장도 이런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민주당에 들어온 한광옥 대표 인준을 위한 당무회의도 진통을 겪었다. 대표 인준에 반대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한 김근태 최고위원이 동교동계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우선 지금까지 저는 특정계보가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말을 바꾸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종교동 계보는 해체돼야 합니다. 종교동 해체는 바로 당을 해체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악재는 계속됐다. 지난 10월 25일 재보선 참패는 당내 갈등을 막바지로 몰고 갔다. 비선 조직에 의존한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인적 쇄신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을 주도해온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지난 11월 1일 민주당 내 5개 개혁 모임은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직의 국정 및 당무의 개입은 배제돼야 한다. 9.15 반란으로부터 시작된 개혁파의 집단행동은 임기 1년 2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절대 권위까지 흔들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국면의 대전환이 필요했다. 당 총재직 사퇴로 일단 내부 갈등을 잠재운 것이다. 지난 10월 9일 대구에서 자민련 전당대회가 열렸다. 봄부터 흘러나온 JP 대망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걸 한번 해야 합니다. 스스로 왔습니다. 해야 되니까 힘을 모두 모아서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분은 맨날 제가 보는 데는 맨날 호인이시고, 제가 보는 데는 거짓말 안 하시는 것 같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시 자민련 총재가 된 김종필은 대구 경북 지역까지 지지 기반 확산을 노리며 내각제 실현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87년 대선부터 내각제는 그의 정치적 생명을 지탱해준 끝노릇을 해왔다. 97년 대선 전 서명된 후보 단일화 각서에 의하면 김대중이 1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 내각제로 개헌해 김종필을 총리로 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래서 재건 문제 연내 논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각 책임자는 대통령이 국민한테 공약을 했고 대통령이 발의해가지고 연내 개헌하기로 된 사항이지 뒷골목에서 암거래로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그 개헌이라는 건. 김대중과의 거래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며 김종필 지지그룹에서 반대 여론이 불일 듯 일었다. 오늘부터 공동여당의 길을 완전 포기하고 야당으로 새로이 태어나고자 합니다. 내각제 포기 선언 이후 지지 세력의 이탈에 자민련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공조 파기가 총선 전략적인 요소가 참 더 많았던 거죠? 총선 전략이죠. 총선에서 자기들이 67석보다 더 많은 녀석을 차지하려면은 야당 쪽으로 돌아서서 여당을 공격해야 한다. 이 참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자민련을 극소화하는 거로 자민련 지역을 잠식해 들어가면은 반드시 과반수 정당으로 다수 정당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선거에 임한 겁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난 아주 절실히 그걸 느끼고도 남았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이상 어떻게 공조 파기 선언을 안 할 수가 없죠. 16대 총선 당시 거세게 일었던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 낙천운동도 자민련에게는 위기감을 주었다. 그들은 낙선 낙천운동 자체가 자민련에 대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종필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해서 민주헌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창당을 위해서 4대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80년 당시 부정축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천 반대 대상이라기보다는 명예로운 은퇴를 권고했습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자민련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지역구에 대해 공천했다. 그리고 자민련의 강력한 지역 기반이었던 충청 지역의 민심은 돌아섰다. 지역구 50석이 단 17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었다. 공조 파기의 대가는 쓰디쓴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후 자민련 이한동 총재는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사실상의 공조 복원,
하지만 내각제 얘기는 없었다. 애초에 내각제 약속 자체가 실천될 수 없는 것을 대통령 임기 포기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약속도 없이 그걸 믿은 우리 국민들이 뭐 두 노련한 정치인한테 뭐 한번 고수한테 한번 넘어간 거 아닌가? 정치 구단한테 우리 국민들이 한판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9월 이별과 만남을 거듭하던 공조는 또 깨졌다. 상당히 굳게 약속했던 내각 책임제를 위한 개헌을 국회에 발의라도 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김 대통령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김종필은 공조 파기의 원인을 또다시 내각제에 돌렸다. 그리고 또 다른 공조를 시도했다. 95년 김종필의 민자당 탈당 이후 서로 등을 돌렸던 김종필과 김영삼이 다시 밀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은 올 초부터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도전에 김종필 자민련 명예 총재가 찾아감으로써 두 사람은 4년 만에 회후했다. 두 김씨의 밀착 관계는 지난 9월 공동여당의 공조가 파기되면서 YS, JP 보수 신당설로 발전됐다.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을진 몰라도 그분들이 움직이면은 일단 초기에 일부 세력은 모일 거라고 보여지고 민주계의 모임은 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전 동지들 보시면 좋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행보는 여전히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와해됐던 민주산업회도 작년에 재건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연 정치를 재개할 것인가? 퇴임 후 그의 행보는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퇴임 1년 후부터였다. 김대중 씨는 독재자입니다. 지금의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하지만 민심은 아직 그를 IMF 사태의 장본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대중 독재자 최후의 그 무덤을 스스로 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수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청 강연차 고려대를 방문한 김영삼을 학생들이 맞고 나섰다. 이날 김영삼은 교문 밖에서 9시간이나 버티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주의 있게 보면 YS가 초기에 다시 이 독세를 품으면서 언론에 등장할 때보다 지금 갈수록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도 보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의 또 축으로 자꾸 끼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YS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노리고 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최근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점차 정치적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야당이 참 제대로 싸웠더라면 이런 일이 오지도 않았고요. 감히 김대중이가 이런 짓 못해요. 나라 걱정, 정치 걱정하는 거 지극히 자연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이 나라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고 치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YS 개인이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삼김이 정치 현장에 그냥 나서는 모습, 이거는 무슨 YS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YS 대통령께서는 그 은퇴하신 그 형태로 그냥 계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포대교 남단에서 퍼레이드를 일단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떠맡은 IMF 구제금융 상환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무난하게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최고의 명예로 여기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분명 후세에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거꾸로 순서를 바꿔갖고 대통령이 됐으면 서로에게 남겨주고 이어받는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과감하게 군부를 청산해야 될 때 YS가 적임이었고 DJ는 차라리 끈질기게 하는 분이지 끈기 있는 분, 대선 사수까지 있는 분이니까 그 끈기 있는 분으로서 적절한 그런 난제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봐야죠.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완전히 굴복해 힘없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힘을 얻으며 정권 퇴진 구호까지 등장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대중은 물러가라! 김대중은 물러가라!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현 국민의 정부가 IMF 요구 사항을 무비판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과도하게 수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일어난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은 정권 핵심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했다.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의 외압설 등이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진승현, 정현준, 이용호로 이어지는 각종 KT에 여권 실세의 이름이 거론되고 조직폭력과의 연계설마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김영삼 정부나 지금 정부나 가장 큰 문제점은 개혁을 해나가는 도중에 자신의 도덕적인 상처로 통해서 그 외연이 점점 더 좁혀지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그 지지 세력이 약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국회 운영 역시 지극히 불안정했다. 소수 정권의 한계를 자민련과의 공조로 돌파하려 했던 여당의 무리수는 거대 야당의 반발을 샀고 국회의사당에서는 자주 몸싸움이 연출됐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게 물리적으로 하는 게 이게? 물리적인 것은 당신들과 먼저 물리적으로 나왔어요. 어느 당신? 어느 당신? 어느 당신? 한나라당. 함부로 하고 있어요. 안기까지 포장할 것은 포장하고 공사할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내수 경기가 진작이 됩니다. 그건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국민이 살겠는데, 그래야 경제가 살겠는데, 그건 야당이 발목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발목 잡는다 그러면은, 그건 냄새난 발목을 왜 잡느냐, 우리는 오히려 솔목을 잡아준 일은 몇 번 있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비전압이라는 게 완전히 2인 삼각 경기 아닙니까? 다리를 두 사람이 묶어가지고 뛰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스피드도 낼 수도 없고, 그때 기동성 있게 대처도 못하고. 올해 초 모처럼 이루어진 여야 영수회담. 정말 민심도 춥고 경제도 춥고 오늘 좀 추운 목소리 좀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은 와서 결국 가는 거죠. 그럼 여당의 의원 꼬주기 국면에서 이루어진 회담은 중간에 결렬되고 말았다. 여소야 돼가지고 정치가 안 되고 여대 야소를 만들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로 야당 총재 때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라고 상대했던 이른바 독재 정권의 그 사람들이 주장한 논리가 뭐가 다르냐? 첨예한 여야 대립과 전국 경색은 소모적인 정쟁과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 그날 그 이상가정 모이는 거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다 울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그냥 닦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4,500만 이 국민이 다 우리도 한 놈만
이해창이가 보고 안 오는 거예요. 어? 야, 저거에 저렇게 해서 김대중이 인기 올라가면 다음에 대통령은 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민족 통일어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 첫째, 대통령 자신이 친북적인 이념이나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면 비서진이 써준 연설 원고를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태수 의원이 지금 대통령에서 당신은 빨갱이고 빨갱이가 아니라면 바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물러나라 이겁니다. 그래,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속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한나라당은 긴장에 휩싸였다. 영남 지역 의원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었다. 이회창 총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좋아하네. 남이 환장해서 좋네 환장한 거 아니야. 여성 정책 좋아해. ጦ먹은 남들. 공천 탈락자들은 이회창 총재의 공천권 행사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나는 2000년 이회창 시대에 와서는 절대 이런 일이 나는 없다고 나는 믿고 그러고 있어. 난 지금도 믿고 있어.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이회창 시대에서 마지막 사인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 개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대한 국민 여론이라 그럴까,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을 하려고 애를 썼고, 개인적으로 오해도 받고 또 섭섭함도 겪었지만은 그걸 이겨내면서 그런 방향에 맞추려고 애를 썼죠. 공천 심사를 책임진 하순봉 사무총장은 일부 공천 탈락자들에게 봉변까지 당했다. 그러나 가장 격분한 것은 영남권 중진들이었다. 나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한나라당 공천 못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새벽에 기자들이 누가 이야기하게 나는 그건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탈락했네. 이런 도덕적으로, 이 인간적으로 정말 은혜를 배신을 갚는 것이 이게 어떻게, 굴러온 돌이 이 쪼가낸 이게 어떻게 이 공당이 냈고, 이 사단이 이런 정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 총재가 당을 장악하고 또 이 총재가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또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인간적으로는 깊은 고뇌를 했겠죠. 그러나 이 대권을 향한 그 가도에 정기가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대장님 오셨습니까? 중진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젊은 초선 의원들이었다. 개야운동가 출신의 김부겸 의원을 필두로 한 한나라당 미래연대에는 학생운동권 출신의 원희룡, 변호사 오세훈 등이 참여해 한나라당 안에 소장 그룹을 새롭게 형성했다. 자칫하면 우리가 소위 지금 인기 상품 비슷하게 돼 있다가 괜히 이제 이 소비자들이라는 건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이 선배 정치인들한테 이게 뭐 앞뒤도 모르는 버릇을 세대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기성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작년 봄 국무총리 해임안 표결 시 원희룡 의원이 정창화 원내 총무에게 폭언을 당하던 모습은 국민들의 뇌리에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다. 진보 성향의 소장파가 대폭 늘면서 560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던 당내의 이념 갈등도 심각해졌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왜 나가 지금 당해? 다른 사람들이 나가야지. 원행이 당했다.
특히 김원웅 의원은 보수파와 자주 충돌했다. 아니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것이 당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고 또 당에서 또 뭐 상식적으로 통하는 건 국민들에게 또 이상하게 보이는 이 풍토는 근본적으로 바꿔내야죠. 보수파와 소장파에게 적절하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제 이회창 총재는 당권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그는 벌써부터 차기 대선 가도에 돌입해 표다지기에 들어갔다. 선영이 있는 충남 예산에 종가를 지은 것도 충청 지역 연고를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도 차기 대선 주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다. 김근태 고문과 연대한 노무현 고문은 대중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점이다. 수호 세력을 제외하는 68세 비정규직 후보와 끝없이 도전하고 원칙적으로 정전당당에 선출을 해온 50대 전임 후보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태 고문은 연대의 폭을 더 넓히려 한다. 저는 김근태 최고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심각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와의 연대에서 혹자는 개혁 세력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점치기도 한다. 저는 분열적으로 개혁의 정치를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투쟁의 태도를 다시 읽겠습니다. 동교동 비서 출신인 한화갑 고문은 당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넓다. 모든 일이 터지기만 하면 전부 대통령한테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누가 박태만이 있는 사람 없고 내가 싫어하고 나온 사람 없고 모두가 대통령 참만 된다면 누가 대통령을 한들 어떻게 국민의 지지 속에서 대통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미 500만 표를 모았던 이인재 고문은 경선 불복 시비를 일축하고 이인재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저는 한나라당의 이해창 총재께도 경중하게 요청합니다. 당시 당장 때문에 이 엉뚱한 시대적 변제를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최대 전략적 쟁점은 바로 영남 후보론. 영남 지역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여당에서 영남 후보가 나와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대결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남 후보론에 대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영남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의 3분지를 포용하고 있다고요. 그 3분지가 저는 영남을 안지 않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까? 또 야당도 정권 쟁취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 보는 겁니다. 지역 가지고 사람을 나눌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장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 나는 어디서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나는 왜 영남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도 호남에 태어났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정치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주의의 현주소는 지난 총선에서 민국당이 잘 보여주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해준 한나라당. 지금은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부산 사람 민심 배반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산 사람한테는 딴 당입니다. 딴 나라당. 저한테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게 참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지역구도 해운대보다는 내가 대통령을 할 때까지 국회의원 8분 당선된 서구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분이 권하는 대로 그렇게 선거에 임했던 거죠. 김영삼의 지원을 기대하며 영남 중진들이 총출동했던 민국당의 유세.
그러나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의 집회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영남 지역의 반 DJ 정서는 한나라당 쪽으로 결집하고 있었다. 상도동 비서 출신의 김무성 의원이 민국당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다. 18일 부산에서 이인재 평화만영과 김대중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민국당을 찍으면 저 지긋지긋한 김대중 정권을 또다시 도와주는 이인재요. 김영삼이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한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전원 당선됐다. 과거의 지역주의가 단순히 감정적인 지역주의였다면 이제는 전략적인 지역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인재 학습 효과의 결과입니다. 이제 YS도 집권한 이후에 DJ라는 한 사람을 놓고 과거의 잠재적인 반 DJ 감정이 DJ 집권 이후에 나타난 일정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문제,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면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화 투쟁 시대의 부산은 대표적인 야도였다. 군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김영삼에게 부산 시민들의 깊은 애정은 큰 힘이 돼주었다. 그러나 어쨌든 부산은 저의 진실한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산 정서는 전 같지 않다. 그들에게도 김영삼은 IMF 대통령이다. 아마도 애정과 증오가 교차한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과거에 이 정권 획득적인 차원 또는 YS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 사랑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식이든 이렇게 좀 표현되고 있다 하는 점은 주의 있게 또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거꾸로 광주에서 과연 지금 DJ가 집권하고 DJ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노동자들, 농민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종교적 같은 경우라든지 앞장서서 DJ 지지했던 이 사람들이 배신감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상당수가 허탈감에 빠져가지고요. 허무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떤 선거도 나 투표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과거 김대중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정서는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랜 소외와 차별로 인한 소름, 그리고 80년 광주의 한을 모두 김대중 한 사람에게 투사했고 오늘의 대통령 김대중은 그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봐야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우치기 전에는 만약 김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지 못하고 그냥 또 간다면 호남의 한은 영원히 남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한은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역차별이라는 불만과 함께 80년대 광주가 가졌던 진보성이 지역주의 정치에 발목 잡혀 있다는 자각과 반성이 조금씩 일고 있다. 불의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가면서 경제력과 수보다 훨씬 더 높은 역사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정치인들의 장난, 조잡들의 장난 속에서 특히 이제 지역주의 속에서 이제 왜곡되고 낭비돼 버렸죠. 역사적 권위가. 작년 7월 18일 여야 초선 4명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일방적인 공격수 노릇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서를 양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 저 뜻이 있으면 그 당이 내한테 먼저 와서 항의하겠지. 그것을 잘못 고쳤습니다. 석당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총무에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당찬 시도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들 앞에 벌어진 상황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여당이 안건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는 외물로 대피합니다.
순식간에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들 의사봉을 쥔 것은 소장파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었다. 바로 이것이 원내에 갓 들어온 초선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었다. 의원들이 자기 입장대로 표결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한쪽에서는 부담스러운 문제지만 한쪽에서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끌어간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걸 못한 거죠. 소모적인 정쟁을 지향하고 개혁 입법의 처리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여야 소장파가 연대를 시도했다. 올 2월에 발족한 정치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약칭 정계모. 이날은 운영위원들끼리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하여튼 국가보안법을 이번에 반드시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21세기에 뭐하고 떴다지. 남북관계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전형적으로 고3 세대를 준비하는 입장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 아마 많은 민주화도 엄청 조져질 거예요. 이날의 모임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해서 당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투표가 관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파적 관점으로 제한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내신 몇 가지 자유투표를 국회 운영에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동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원칙으로 국가보안법 등 몇 가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 지금 딴 당에 계신 분들 같이 하는데요. 오늘 저기 강도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볼 때 같은 당 소속 의원보다 적은 이미 현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또다시 대립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와대가 오늘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 한나라당은 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실탄이구나.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간단하게 이건 뭐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이건 생각할 문제라고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표결은 불가피했다. 정계모에서는 한 차례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던가요? 앞으로도 논의를 해봐야죠. 9월 3일 통일부 장관 회의만 표결 당일. 이날 아침 10시로 약속된 정계모 모임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던 그들은 의원 총회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나라당 개혁파들의 당론 이탈 여부였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김영춘, 이부영 등 개혁파들은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도진들에게 한나라당 개혁파 10인의 이름으로 된 문건 하나가 공개됐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기조는 지지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대북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의 뜻으로 임동원 장관의 해임에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혁명과 무관하게 막상 투표에서는 당교제를 하실 가능성도 있나요? 전혀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 들먹고 그러면 정부 정신 차려. 당내 보수파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김원흥 의원이 이회창 총재와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도부의 마지막 설득 작업이었다. 모든 것은 표결이 끝나봐야 알 일이었다. 해임안 표결이 시작됐다고 어딘지 빨리 알아주면 않겠어 나 핸드폰. 오후 2시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자민련이 해임 찬성으로 돌아선 이상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만이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막을 수 있었다. 정우택이 반대했다? 아니면 왜 반대했어? 한나라당 개혁파 10인의 성명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김원웅 등의 이탈설이 흘러나왔다. 별명 이름을 박아가지고 합의 대선한 거니까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장관 김동원 개인이 건의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탈표는 단 한 표뿐이었다. 저희들 당내에는 132명이 한 명도 이탈표가 없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 김홍희 의원 여기 있는데 어떠세요? 할 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이 뭉쳐서 앞으로 이날 밤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은 통일부 장관 해임안 통과를 규탄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취급하듯이 지금 방북단의 돌출 행동을 과장 해석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임안을 제기한 것 자체는 우리가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했는데 그게 결국 참 이게 어렵다는 이 정당의 벽을 실감하게 됐죠. 같은 시각 마침 탈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쓰고 뭐 보냈으니 이게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서 의원은 민주당 정계모 의원들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분모를 찾아가자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정계모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기획 기도에서 그런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주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렇게 가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개혁 서양적이라면 따라와야 된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이 끝난 후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같은 정계모 소속인 민주당의 김태홍 의원을 씻었다. 내가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보고 이제 눌렀어요. 예. 아이 뭐 그런 건 아니다. 아니 뭐 옛날에도 많이 불러봤잖아요. 단식보다도 그냥 밥 먹기가 뭐 생겨가지고 안 먹었을 뿐이니까. 자기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안 될까? 두 여야 의원은 서로 서운함과 민망함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일로 제도권 정치의 벽을 톡톡히 맛본 셈이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고 저희도 뭐 그렇지만 선배님들 우리야 뭐 당하는 거니까. 예. 당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수 정치의 구조 속에 들어간 이상은 붕어빵 기계에 들어가면 뭐 붕어빵이 되어 나와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큰 회한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쪽 진보 정치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조금만 어렵더라도 참고 함께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훨씬 더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이건 100이 옳다 했을 때는 실제는 70, 60선에서 타협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끝까지 100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옳다는 거를 주장하고 이 일이 깨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럴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걸 끝까지 나는 100이다 해서 나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일은 무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현실로 존재하는 문제거든요. 애초부터 그들은 한계를 안고 시작한 존재였다. 16대 총선 최대의 히트상품이라는 민주당 386 정치인의 탄생은 동교동계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나는 선배 세대의 한 주역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을 위한 다리가 될 것 스스로 다짐합니다. 건배. 그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현실 정치의 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진작부터 비주류를 자처해온 중진들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에 결성된 화해와 전진 포럼은 민주당 김원기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김동용, 민국당 김상현 등 3김 정치하에서 독자 행보를 보여온 현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보수와 가신에 의한 낡은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 다만 산도상상이 동대동상 한실 우물한 제국식 또는 동사무소식 그런 정치법을 많이 존재합니다.
그냥 누구누구라고 지목할 수 없더라도 가신 그룹을 통해서 국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사람보다는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김대중의 동교동은 민주화 투쟁 세력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었다. 김대중에게 가해지는 독재 정권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신들의 충성심과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다. 가신들의 희생이야말로 김대중이 호된 군사 독재 시절을 견디고 지금에 이룰 수 있는 힘이었다. 모시고 다닐 때 혹시 어떤 놈이 테러를 하면은 내 몸을 던져서 막아야지. 우리는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저분이 계시면은 이 나라를 어쨌든 바로잡을 뿐이지만 우리야 뭐 어떻게든 괜찮은데 우리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비서들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가신들의 결속력은 김영삼의 상도동계도 뒤지지 않았다. 지난 8월 16일에 열린 고 김동영 의원의 10주기 추모식은 과거의 장도동을 추억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김영삼의 오른팔이자 첫째 가신이었던 김동영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몸을 아끼지 않다가 1992년 8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하기 사흘 전 김동영은 병실을 찾은 김영삼에게 총재님이 대통령 되는 걸 못 보고 갈 것 같다며 함께 통곡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 장관님 오늘 저 감기가 드십니까? 가슴이 꽉 차네. 답답하고 정말 살아있었더라면 이날 정세가 많이 달라졌을 건데 하는 그 생각만 들었어요. 아이 반갑고 그렇죠. 늘 감사해 살아있는 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게 결국은 가장 뭐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례식 추모식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민주계는 각자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산산이 흩어졌다. 과거 끈끈했던 형제에도 권력의 부침과 함께 허망하게 사라졌다. 과거의 충성심과 결속력을 아름다웠다 회상할 수는 있어도 이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부 장관 해임안 표결 이후 한 달 만에 정계모 운영위원들이 모였다. 기성정치의 공고한 벽에 부딪힌 충격은 컸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수없는 좌절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수많은 선배들처럼 그들도 완전히 기성정치에 물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긴 정치를 넘어서려는 그들의 실험은 아직은 진행형이다. 이것이 우리가 참김 이후 그들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YS와 DJ가 정말로 우리 사회의 전임 대통령들로서 원로 정치인으로서 일정한 신뢰를 받길 바랍니다. 참김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밑거름이 돼서 새로운 세대 교체와 이 새로운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좀 젊은 리더십을 키워주는 지역주의 혹은 비합리적인 보수주의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부터 통합과 조정과 절충의 정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